제16강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특수 문제로서 명의신탁의 문제를 봅시다.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전의 명의신탁과 또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의 명의신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 뭐냐라는 것을 보면은 명의신탁은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고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은 원래 A의 부동산입니다. A의 부동산인데 이 소유 명의만을 B에게, 그러니까 소유 명의만을 B에게 넘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A죠. 소유자는 A죠. 그러나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B에게 갖다 둔 것,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이 명의신탁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개념 정의를 보면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또 신탁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면서 이 등기 등록 등의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고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제도, 이것이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제도,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보면은 바로 일제하에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하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일제는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행한 시기는 1910년대 초반이죠. 이때는 그 조선 말의 상황을 보면은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대표적으로 종중이 있는데, 종중은 많은 토지 등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서 건대적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면서 바로 종중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나 실제 종중의 명의자가 모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종중의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계하로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중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종중재산인데 왜 이게 명의를 갖고 있는 종중 대표자가 처분하느냐라고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문제를 갖고 조선고등법원에 가니까 조선고등법원 판사들은 이것은 명의신탁이다라고 보면서 바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에 있지만은 소유 명의자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이러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가 우리 판례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고 다른 나라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우리 판례법상 발전되어 온 법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우리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부에 의하여서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제하에 한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할 수 있는 제하로서는 토지, 건물, 임목,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익물건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고 담보물건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도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명의신탁 약정 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등기는 본등기에 한하지 않고 가등기도 무방하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명의신탁은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까지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 명의신탁이 행해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갑의 X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바로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서 을은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바로 이런 경우에 갑에서 병으로 바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자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중간 생략 등기고,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 이것도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명의신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 방법으로 현실에서는 많이 이용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를 보면은 이게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A의 재산을 공부상의 명의만을 B, 즉 수탁자에게 갖다 놨습니다. 이게 명의신탁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 A, B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A, B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명의가 수탁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내적 관계에 대해서 보면, 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 수익하겠습니다. 나아가 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 신탁자가 사용 수익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분권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 관계에서 수탁자의 지위를 보면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소유 명의를 보존하고 또 명의 신탁이 종료하면은 신탁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의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10년간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의 수탁자는 자주 점유자가 아니고 타주 점유자이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 보면, 자, 대외적 관계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대외적 관계에서는 바로 명의 수탁자가, 즉 공부상의 명의를 갖고 있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명의 신탁이 성립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명의자, 즉 수탁자만이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만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된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방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명의 수탁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탁자는 자기가 소유자임을 주장해서 이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자의 관계에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보면은 명의 신탁된 건물에서 공작물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된 건물이 붕괴되어서 제3자가 다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이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판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대해서 보면은, 자,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 명의가 신탁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B가 이 재산을 C에게 처분을 하면은, 명의 신탁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항상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취득한 자는 바로 이 제3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지금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 악의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제3자가 악이더라도 보호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상 쉽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법리상 설명보다 이런 경우에 이 명의신탁을 한 A의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서 A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제3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보호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제3자가 B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 B와 C 사이의 매매 계약 등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탁된 재산을 처분한 이 B, 즉 명의수탁자는 이런 경우에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 우리 판례를 보면은 수탁자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로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하는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만 복귀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를 보면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이도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야만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해지되더라도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격려되기 전에 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면 제3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항상 보호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의 법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해서 넓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명의신탁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 판례상 인정된 명의신탁의 그 유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그동안 폭넓게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소수설에 불과하고 이 명의신탁은 다름 아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의신탁은 주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은 재산의 분산,
은닉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이 되었고 또 탈법 등 공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이용된 거죠. 특히 중간생략 등기 명의신탁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뒀죠. 그리고 탈세, 탈법,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명의신탁 등기 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상에서는 이제 허용되는 명의신탁과 금지되는 명의신탁 이 두 가지로 나누었죠.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것은 금지되는 명의신탁, 즉 탈세, 탈법, 투기 목적의 명의신탁은 형사상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즉 탈세, 탈법, 투기 목적의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으로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명의신탁 이것을 금지시키지 않고는 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95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의 법리가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해서 1995년에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이것을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어서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이 부동산 실명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은 동법에 의해서라도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법의 적용 범위, 즉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보면은 자,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 뭐냐라는 것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 약정을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이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으로부터 세 가지 유형의 명의신탁의 유형이 나옵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것을 이전형 명의신탁 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이게 등기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이런 경우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개념 정의로부터 세 종류의 명의신탁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명의신탁은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 규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의 객체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지상권자는 A인데 지상권 설정 등기만을 비명의로 해두는 경우 이건 지상권에 관한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대상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제한 물건, 그다음에 담보 물건, 즉 용익 물건, 담보 물건 모두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법 4조에 대해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이유는 진정한 당사자 간의 진정한 신탁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법의 적용의 예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한 이유를 보면은 첫째,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명의신탁이지만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의 경우죠.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소유 명의만을 신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양도담보권 설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건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양도담보권 설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인지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사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공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본질은 상호 명의 신탁입니다. 이 상호 명의 신탁은 실질적으로 명의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즉 상호 명의 신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신탁등기, 이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으로 명의만을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탁 목적으로서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이지만, 즉 공부상의 명의만을 신탁한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조세포탈, 강제이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 탈세, 탈법,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동법상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 이론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는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은 외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으니까 바로 판례9 과거 판례법상의 명의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해를 해둬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권리자 등기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권리자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된 이후, 즉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이제 명의신탁은 못하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명의신탁 약정의 사법적 효력은 부인됩니다. 동법 4조에 의해서 사법적 효력은 부인되고 또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동법 5조 내지 7조에 의한 가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의신탁을 하면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가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또 뒤에서 보듯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가진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보면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진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부동산 가액의 10%, 둘째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양도담보 기재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가진금이 부과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의신탁을 한 자에 대해서는 또 형사처벌이 됩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와 또 양도담보사실 기재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그리고 또 교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의신탁을 하면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교사자, 방조자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미등기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진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또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동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행 즉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라고 동법 4조 1항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실명법에 제정된 이후에 내용, 즉 동법 4조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X 토지의 소유자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공부상의 명의 등기만을 을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동법 4조 1항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등기를 하는 경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이런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권 변동도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법 4조 2항에서 규정하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이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의 사법상의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또 부동산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한 경우에 병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병은 항상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3조 3항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당사자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더라도 모두 다 무효죠. 그렇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서 제3자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고 있는데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문상 분명하게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의 제3자, 즉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보호된다라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전이나 제정 이후나 모두 똑같이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에 이 세 가지 유형의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명의신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형 명의신탁, 이것은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전형 명의신탁의 개념을 보면은 부동산의 소유자, 기타 물권자로 등기된 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이전형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자, X 토지가 있습니다. X 토지가 갑의 소유입니다. 갑의 X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공부상의 명의만을 을에게 해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이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공부상의 명의만을 넘겨준 경우에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또 이들 사이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물권 변동도 무효다라고 해서 이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하에서, 즉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X 토지의 공부상의 명의만은 을에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 X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됩니다. 갑에게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또 물권 변동도 무효이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민법 746조에 바로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갑은 을에게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아니지만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또 물권 변동 자체도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서 을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결국에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 자체가 신탁자 명의로의 등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 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이자간 명의신탁, 즉 이전형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등기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이 등기 명의신탁의 개념을 보면은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 등 물권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는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해주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로 등기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은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X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은 이제 자기 친구 병이 있습니다. 병에 가서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공부상 등기 명의만은 갑에게서 바로 병으로 하여 두는 제도죠. 이렇게 등기를 해 두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현행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봅시다.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죠. 4조, 동법 4조 1항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또 동법 4조 2항에서 갑과 병 사이에 이렇게 바로 명의신탁 등기를 했죠.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등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이들 사이에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등기부상의 명의만은 명의는 병 앞에 병은 병에게 있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그대로 갑에게 남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 명의만은 갑에게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을과 갑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을과 갑 사이의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런 경우에 병에 대해서 이전해 준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해 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을은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병에게 바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갑에게 이전이 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이런 경우에 을은 결국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을, 병 등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을 했죠.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한 바로 가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유형으로서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 있죠. 이것은 신탁자의 부탁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제3자와 매매계약 등 물권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물건을 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즉 이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수탁자이고 신탁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신탁자는 배후에서 지시 및 재정부담을 하면서 스스로는 채권, 채무 및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는 매도인이 선의 악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지겠습니다. 먼저 계약 명의신탁이 어떤 경우인가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 병이 소유한 X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데 갑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의 친구 을에게 가서 자, 이 병의 X 아파트를 구입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자금을 댈 테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병 앞으로 을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갑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친구에 가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바로 을 앞으로 이게 등기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 계약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해서는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에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이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효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를 봅시다. 자, 각각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동법 4조 1항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때 병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으니까 이들 사이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동법 4조 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유효한 소유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병이 선의인 경우에 이들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 을은 실질적으로 갑의 자금하에서 을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죠. 이런 경우에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죠. 무효이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이 X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을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 부당이득의 경우에 원칙으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00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갑이 을에 대해서 이 X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이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실제 많은 학자들이 또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 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 민법 746조, 즉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 어린거래를 한 것이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746조의 불법 어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행사로서 X 아파트 자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2005년도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갑은 을에 대해서 X 아파트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만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이 선의인 경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악의인 경우를 봅시다. 병이 악의인 경우를 봅시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자, 물권 변동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을이 병과 X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갑과 병 사이에, 즉 이때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갑과 을 사이, 즉 병과 을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법 4조 2항 본문이 적용되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비록 등기는 되었지만 이 X 아파트의 소유권은 병한테 그대로 잔존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해서 이 이전해준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아파트의 소유권은 병한테 그대로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을은 병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급한 대금이 있죠. 이런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없죠. 이런 경우에 갑과 병 사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지급한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병, 즉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즉 명의신탁의 확정도 무효이고 물권 변동 자체도 무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은 바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효력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형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 명의신탁의 효력 이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소유권, 즉 물권법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